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전승연,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산타랠리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의 산타가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하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하락으로 출발한 뒤에 오늘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미 증시부터 국내 증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날 마감한 미 증시 상황 전승연 아나운서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3일 기준 미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강세를 이어갔고 나스닥은 보합권, S&P 500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86% 오르며 47,882선에 마감했습니다. 시작가는 47,371포인트였고 장중한 때 47,969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은 약 4억 7,900만 주로 집계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3,454포인트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전일 대비 0.17% 상승한 수준으로 시작가 23,315포인트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였고 거래량은 약 14억 1,700만 주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849포인트로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약 28억 주 규모였고 20포인트가량 오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지수별로 움직임은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온도차 상승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 기술주와 금융, 자동차,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기술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5% 가장 크게 하락했고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애플도 모두 빨간색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1.21% 상승하며 대형 기술주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색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비교적 견조했는데요. AMD,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DI가 모두 상승했고 장비주인 램리서치, KLA, ASML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히트맵 전체로 보면 반도체 업종은 대체로 강세가 우위인 하루였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테슬라가 4.08%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GM과 포드도 모두 초록색으로 마감하며 자동차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요. 금융업종도 오늘 히트맵에서 강하게 보입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업종 전체가 진한 초록색 흐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4.67%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소매 유통업종에서는 월마트가 강하게 올랐고 코스트코와 타깃도 소폭 상승하며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빅테크가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며 시장을 지탱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이어진 전략협의에 이어 다시 워싱턴에서 기술안보 의제를 놓고 고위급 논의를 진행합니다. 미국은 방위산업과 직결되는 AI, 첨단 반도체 기술 이전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미 상무부와 국방부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기술 인수와 합병, 장비 수출 관리 등 핵심 사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로 자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완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탈중국 공급망이 더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 결과가 글로벌 반도체 및 AI 산업의 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도시 전체가 침수됐고 주택과 도로, 전력시설이 동시에 마비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민방위대를 투입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복구기금 조기 집행을 승인해 회원국 차원의 지원을 차례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폭우가 반복되며 인프라 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개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보호를 위해 산업과 농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환경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제는 대규모 벌목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생산 제한과 기업별 배출량 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농산물 시장이 단기적으로 공급 차질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콩과 설탕, 육류 수출국인 만큼 글로벌 식품업계는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가스 업계도 아마존 개발 제한으로 투자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기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비용 증가와 장기 지속성 확보 사이에서 산업 구조가 재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애플은 신규 AI 기능 공개 기대감으로 2% 가까이 올랐고 아마존도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전망 상향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메타와 넷플릭스는 최근 급등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메타는 광고 성장률 둔화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시장에서는 기술주 내에서도 AI 소비, 콘텐츠 섹터별 온도차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는 AMD가 구글의 차세대 AI 칩 개발에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AMD는 3% 넘게 올랐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AI 서버 경쟁력 강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반면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의 밸류 부담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강력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요 빅테크가 자체 AI 칩 개발을 서두르는 흐름이 중장기 점유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AI 칩 시장은 경제 심화가 불가피하며 고객사 다변화가 향후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ETF 시장에서 대규모 순유입을 기록하며 다시 9만 달러 초반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채굴업체 주가도 동반 상승했고 라이엇, 마라톤, 하이브 등 주요 채굴 기업들이 5에서 8%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약세를 보였던 채굴 난이도가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ETF 자금 유입 속도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며 오늘 미국 증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집중돼 시장의 금리 경로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고 고용 지표와 서비스 TMI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IT 기업들의 연말 실적 가이던스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미증시 마감 시황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투자 흐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모이슈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2일 두 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폰은 완전히 펼치면 나타나는 10인치 대화면인데요. 책처럼 여닫는 폴드 7보다 태블릿 PC에 더 가까운 형태라고 합니다. 접었을 때도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일반적인 바타입처럼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제품은 화면을 안으로 두 번 접는 인폴딩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펼친 화면을 마주하고 왼쪽부터 접어야 하는데요. 접었을 때 두께는 12.9mm, 펼쳤을 때 가장 얇은 부분은 3.9mm입니다. 무게는 309g으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다소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폴드 7 갤럭시 25 시리즈 중 최상위인 울트라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무게 부담감이 조금 있는데요. 펼친 화면의 사용감은 태블릿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나란히 띄워놓고 작업할 수 있는 게 돋보였다라고 설명도 있었고요. 네, 중앙 화면에 노트 앱과 양 옆에 앱 페이지에 갤러리를 띄워놓고 필요한 글과 사진을 바로 끌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태블릿 버전의 삼성 덱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별도로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PC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제품은 신기술에 민감하고 스마트폰에 다양한 직업을 하는 이용자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가 탈환했습니다. 경쟁사 중 화웨이는 15% 점유율과 또 10%의 성장률로 뒤를 이었으며 모토로라는 레이저 시리즈 판매 호조로 7% 점유율과 16%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4분기에도 폴더블폰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첫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포트폴리오로 확장하며 시장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인 화웨이는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최신 폴더블폰 메이트 X7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11일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에서 행사를 열고 메이트 X7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애플도 도전장을 내밉니다. 애플은 내년 하반기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를 목표로 디자인 조정에 들어갑니다. 애플은 폴더블폰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힌지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디스플레이 구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산을 위한 대규모 공급망도 네트워크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애플까지 가세하면서 내년부터 한중 미 3국간 폴더블폰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라는 초격차 기술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화웨이의 체격이 굉장히 매섭고요. 애플도 내년에 참전한다는 소식 함께 전했는데요. 이제 폴더블 시장폰, 이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의 기업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전승현,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두 번째는 가정용 보안 카메라 해킹 사건인데요.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3,370만 명이 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과 보안당국 조사에 따르면 해킹은 최소 2025년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11월 18일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사용자들에게 알렸는데요.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 주소, 주문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는 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재정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실패를 넘어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데이터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국가적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가 사기와 스팸, 피싱 피해를 우려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곧 생활의 기반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사법당국은 국내에서 약 12만 대의 IP 기반 가정용과 업소용 보안 카메라를 해킹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아동 착취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범인들은 보안이 취약한 기본 비밀번호의 생태의 카메라를 주로 노렸으며 가상자산을 받고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범죄를 넘어 사생활의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정용 보안기기의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기본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디지털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공통적인데요.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다시 한번 유출되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여러분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링크는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과 정부 역시 책임 있는 대응으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디지털 범죄와 보안에 대한 뉴스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만큼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보안의 무게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보안 사고가 터질 때 주식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정보 보안 관련주들, 특히 데이터 암호화나 해킹 방지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마치 방산주처럼 조금 주목을 받으니까요. 이런 것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뉴스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주식 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과세 구간 세율을 정했습니다. 이제 배당 소득이 50억을 넘어가면 최고 세율은 30%가 되는데 최대 40%까지 가능했던 이전 세율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연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배당금 10억을 받은 경우 현행 과세 체계에 의하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에 적극적인 기업의 배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배당 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 50억 이하는 25%, 50억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배당금 10억 원이라면 25%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발표하면 50억 원 구간이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 세율이 30%에서 35%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기존 세제안을 비교하면
최고 세율이 25%에서 5% 높아진 건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실제로 최고 세율이 사실상 25%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기업의 배당 소득에만 이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최대 주주가 배당받을 동기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해 증시부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세가 완화된 만큼 바라던 대로 증시부양 효과가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금은구리의 선물 가격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약세 관측과 산업적 수요 상승 등 상승 동력이 탄탄해 내년에도 가격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지난 1일 트로이 온스당 59.14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은 올해 7월 23일 파운드당 5.81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 금 선물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 온스당 4,035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금속 선물 가격이 한 해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마켓워치는 전달했습니다. 선물 가격은 해당 자산에 대한 미래 수요 기대와 불확실성 해지 비례에 띱니다. 마켓워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달러의 약세 흐름이 1980년 지금의 금은구리 호황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올해만의 특성을 주목해야 된다고 짚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현재 은과 구리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은 열과 전기 전도율이 뛰어나 인공지능 컴퓨터 장비로부터 첨단 제조업까지 필수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로 열 전기 전도율이 높고 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덕에 AI, 전력전자 등 업종에서 수요가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1980년대 때와 달리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적극적으로 비축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금속 유통사 솔로몬 글로벌의 개건 연구원인 닉 폴리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달러 가치 하락의 두려움, 중앙은행의 금 매집,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 조건들의 변화의 조짐이 없는 만큼 금은구리의 가격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비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이들에게 금은구리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다른 투자처와 비교해 금속 원자재가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은과 구리의 생산 공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금속을 전략적 원자재로 분류한 것도 현재의 호황을 촉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금융투자자 머크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엑셀 머크는 미국과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탈세계화 자원 의존적 산업 주도주의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머크는 탈세계화로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런 상황은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은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것처럼 이 금, 은, 구리의 상승세는 단순한 인플레이션의 방어를 넘어서 AI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비철금속 재련기업이나 광산 채굴 관련주들 또는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ETF 상품들이 당분간 강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닥터 쿠퍼라고 불리면서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경제면에서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의 고수가 되고 싶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하락세에 4천선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1시경에 최저치를 찍었다가 코스피 점점 상승을 하면서 다시 4천선 회복했습니다. 전장 대비 0.19% 하락한 4,028.51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개인이 5,604억 원, 기관이 1,317억 원 사들이면서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6,900억가량 팔아들이면서 매도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시 전후로 급락을 하더니 11시부터 1시가 되기 전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1시쯤부터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0.23% 밀린 929.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혼조세를 나타내는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오늘의 경우 차 종목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금융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현대차 6%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1.43% 상승하면서 12만 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면서 이 대장주들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오늘 금융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 2%대 하락을 했고요.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 SK도 하락한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이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3% 상승하면서 47만 2,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는 소식을 전해진 이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단 조금 얼어붙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종목들에 이어서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야겠죠. 오늘은 승연 아나운서가 먼저 특징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에임드바이오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장중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하며 최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에임드바이오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에 설립된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전문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환자 유래세포와 데이터, 병원 기반 연구 역량을 결합한 통합 ADC 플랫폼 PADC를 통해 미충족 의료 수요를 겨냥한 항암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비상장 단계부터 화려한 기술 이전 기록으로 유명한데요. 지난해에는 미국 바이오헤븐과 주력 파이프라인 AMB302 관련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독일 베링거 인겔 하임과는 최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만 총 3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SK 플라즈마와 핵심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사업 확장도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자체 개발한 신규 페이로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ADC 툴박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냈고 올해 상반기까지 흑자를 이어가며 재무 안정성도 개선됐습니다. 이번 공모자금은 이중항체 ADC 개발, 신규 페이로드 고도화, AMB302 임상 준비, 생산 분석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진행된 기간 수요 예측에서는 672대 1로 참여기관의 80% 이상이 의무 보유 확약을 걸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당인 11,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탄탄한 기술력과 기대감을 바탕으로 에임드바이오는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에임드바이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좀 많이 단순해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상장 첫날부터 따따블 찍으며 상한가 기록했고 그대로 쭉 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징주 에임드바이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에임드바이오 함께 알아봤습니다.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픽으로도 유명한 종목인데요. 2023년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출자한 삼성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의 국내 첫 투자 사례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에임드바이오 상장을 했으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은 아나운서가 다른 종목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뇌 관련 AI 종목입니다. 뉴로핏 가져왔는데요. 네, 뉴로핏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로핏은 뇌 MRI 영상 분석을 인공지능으로 수행하는 헬스테크 기업인데요. 2016년 설립 이후 뇌를 90여 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1분 안에 분석하는 기술력을 확보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뉴로핏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올해 코스닥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급등하며 강한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확대 속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 조기 진단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로핏은 단순 진단을 넘어 뇌질환 치료 설계를 돕는 소프트웨어와 전기자극 기반 의료기기 등 진단 치료,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병원뿐 아니라 해외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엿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파트너십 소식이 이어지자 주가 역시 단기적으로 재차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성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트로핏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뉴로핏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차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로핏 5거래일 연속 양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했고요. 초반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한 채로 큰 변동성 없이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로핏 11.84% 상승한 32,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뉴로핏 이야기 잘 전해주셨습니다.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경쟁사 출신인 조시 코엔을 미주 총괄 사업 책임자로 영입한 바가 있는데요. 이 미주 총괄 사업의 합류로 북미 시장에서 제품 판매 확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향후 미국 내 주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품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적과 함께 미국 진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제가 가져온 특징주인데요. 저는 오늘 로봇주들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미국발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이어지면서 로봇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와 로봇 제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원익홀딩스, 특히나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반도체 업황 바닥 통과론과 맞물려서 IT와 로봇 테마를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10월 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11월 중순에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60일선 위로 주가가 재차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도 단기 반등 신호가 강화되면서 기술적인 매매세도 유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원익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룹 전반에 걸쳐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진 점도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D램, 파운드리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TSMC의 2025년
생산 라인 확대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핵심 장비와 소재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전반이 4분기 실적 개선과 대규모 설비 투자 회복 기대에 따라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후공정과 특수가스 기업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익홀딩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승현 아나운서가 가져온 종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 그룹의 전반적인 강세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설 주가가 오늘 오전 국내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고시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 온라인 관보에 게시되며 4일 현지 시간부터 즉시 발효됐고 지난달 1일부터 소비 목적의 수입 또는 창고 반출 차량과 부품까지 모두 소급 적용되는 만큼 그동안 이어졌던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자동차 관련주가 4에서 5%대 상승했고 섹터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는 로봇 산업 지원에 대한 미국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질 개선과 브랜드 가치 제고,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현대차그룹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강세 섹터로 부각되었는데요. 네, 이런 흐름 속에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전날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6%대 상승하며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현대차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자동차주들 흐름 좋았는데요. 이 역시나 미국 정책의 훈풍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 기아 모두 상승세를 탔고요. 이어서 제가 마지막 특징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지텍케어 가져왔는데요. 이지텍케어의 경우 회사가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한 무상증자 공시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보통주식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로 보통주 683만 4,776주가 새로 발행된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신주 배정일 기준은 오는 18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7일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은 이지텍케어에 대해서 이 국내 HIS, 병원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지텍케어는 2030년까지 의료 AI 등 협력 솔루션 기업 100곳 이상을 확보해서 플랫폼 사업 매출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이지텍케어의 홍우선 대표이사가 2025년 11월 24일 장내에서 주식 1,493주를 매수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번 매수로 홍 대표의 지분율 0.79%로 증가한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지텍케어가 사우디아라비아 민간병원에 병원 정보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민간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급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호재들이 있었던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상승세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슈가 되는 특징주들 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정은 아나운서가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사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바이오 업계에서 최근 포스트 알테오젠으로 불리는 K바이오의 핫한 기업 페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기본 정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론은 1997년 설립됐고요.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본사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고 펩타이드 약물의 지속형 제제 기술을 주력으로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핵심 기술은
핵심 기술 플랫폼은 스마트 대포로 이 기술은 약효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전립선암 또는 최근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왔지만 무엇보다 R&D 중심기업, 즉 아직 이익보다 미래 기술 가치에 투자하는 회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펩트론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체결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때문인데요. 릴리의 약물이 펩트론의 기술을 적용하는 형태인데 K바이오가 빅파마와 손잡았다는 의미에서 시장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펩트론의 지속형 주사제 루프원이 상업적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LG화학이 국내 판권을 맡았고 식약처 승인도 받았습니다. 즉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중국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 종료 등 일부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즉 현재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기반한 상승과 하락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루프원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느냐. 제품이 성공하면 실적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릴리와의 기술 평가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느냐. 만약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펩트론의 기업 가치 역시 크게 점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이프라인 확장 및 임상 진전 속도입니다.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 지속형 주사제, 펩타이드 의약품이라는 테마에 해당합니다. 2024년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동반으로 급등한 구간에서도 펩트론이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은 조정 중이지만 향후 섹터의 모멘텀을 기다리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펩트론은 기술 플랫폼과 상업화 능력을 함께 갖춘 경쟁력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아직 실적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상태지만 분명 지켜볼 포인트가 많은 회사입니다. 바이오 기업 특성상 변동성이 크지만 기술 기반 성장 기업이라는 이런 4가지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펩트론을 소개했습니다. 네, 펩트론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펩트론 연일 약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볼 만한 것들 많습니다. 주사를 매일 맞지 않아도 약효가 오래 간다는 이 스마트 대포 기술, 환자들한테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요. 1년 새에 주가가 200% 넘게 올랐다라는 건 그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베팅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본계약으로 체결까지 되어서 K바이오의 위상을 또 한 번 높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증권사에서 최근 발간한 투자 리포트를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투자 리포트 가져오셨을까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거대 AI가 촉발한 전력 수요 증가로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 SDI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바로 지을 수 없다 보니 각국이 선택한 해법은 단 하나죠. 바로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확대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삼성 SDI가 서 있습니다. 초거대 AI 서버는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전력망이 한 번만 흔들려도 데이터 센터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발전소보다 훨씬 설치가 빠른 대형 ESS, 즉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 즉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까지 ESS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삼성 SDI가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ESS 안정성 기술력 1위권입니다. 삼성 SDI의 강점은 바로 안정성. 데이터 센터용 ESS는 화재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야 하는데요. 고출력과 장주기, 고안전성, 이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리미엄 ESS 시장에서 삼성 SDI는 확실한 선호도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네, 두 번째, 북미 중심 대형 ESS 수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전력난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에 펼쳐지면서 ESS 투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미국 주요 전력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글로벌 EPC 기업들과 협력하며 수주 잔고를 꾸준히 확대하는 중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삼성 SDI의 ESS 매출이 본격적으로 점프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있습니다. 네, 세 번째죠. AI 데이터 센터 확장 속 구조적 성장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한 번 지으면 운영 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20년입니다. 즉, ESS 수요 역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성장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삼성 SDI는 데이터 센터용 ESS, 전력망 ESS 모두에게서 안정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커질수록 장기 수혜가 지속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번째죠. LEP 확대 속에서도 프리미엄 ESS 경쟁력 유지입니다. ESS 시장이 낮은 가격의 LEP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나 국가 전력망 같은 고안정성 영역은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경고되는데요. 삼성 SDI는 이 시장에서 확실한 기술 우위와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삼성 SDI를 볼 때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ESS 대형 수주 발표 시점인데요. 주가 모멘텀의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둘째, 북미 ESS 생산 라인 증설 속도입니다. IRA 혜택과 결합해 실적 레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차세대 ESS 기술 공개 여부입니다. 고안정성 고밀도 제품 출시 시 삼성 SDI의 프리미엄 포지션은 더 강화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삼성 SDI는 이제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넘어서 AI 시대 전력 인프라의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AI 확산에서 전력난 심화, 그리고 ESS 투자 확대까지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삼성 SDI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시장 흐름과 기업 실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SDI 투자 분석이었습니다. 네, 삼성 SDI 투자 리포트 잘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장도 한 줄 평으로 정리를 해봐야겠죠. 우리 승연 아나운서 오늘 장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비가 내린 뒤에 다시 해가 뜨듯 조정 후에는 기회가 오는 법이죠. 오늘 코스피 약세를 보여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다시 해가 뜰 날이 있을 터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네,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른다. 네, 여러분이 오늘 가진 기대감은 내일의 양봉이 되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우리 기대감으로 오른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장 이렇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꽁꽁 얼어붙었지만 언젠가 봄은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